오늘은 노동시장론 중에서 임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90회나 출제됐으니까 이 임금제도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임금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우리나라는 이 임금제도 구성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임금 구성에 보면은 첫째 고정급이 있고 변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적 임금에는 이렇게 또 준고정적 임금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 제일 중요시 되는 게 일단 고정적 임금이죠. 고정이 되어야 아무래도 안정되기가 쉽죠. 그래서 첫째는 기본급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본급. 이 기본급은 이제 기본급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 중에서도 이제 고정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기본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제수당이 있죠. 가족수당, 직책수당, 정건수당, 뭐 주택수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제수당들, 이런 거는 이제 근로계약을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명시가 보통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가급여, 이걸 이제 중고정임금이라고 합니다. 중고정은 뭐냐면은 그 회사나 직장에 근무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급여가 되겠죠. 이제 퇴직금, 4대 보험료라든가 뭐 교육 훈련비, 이런 것은 이제 중고정 급여라고 이렇게 합니다. 중고정 임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변동 급여는 어떻게 있느냐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적 임금이 있어요. 이제 성과급, 특별한 무슨 성과를 이렇게 이루었을 때 이렇게 회사에서 특별히 주는 거.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 있죠. 원래 정해진 시간 이외에 뭐 잔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받는 근무 수당, 초과 근무 수당,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도 하고 뭐 초과 급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숙직이나 뭐 일찍 수당, 이런 것 등이 이제 임금은 임금이지만은 이런 건 어때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따라 가지고 변동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변동적 임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너스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주는 뭐 급여의 뭐 50%다, 뭐 분기에 100%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 반면에 그거와 상관없이 특별 보너스 가는 게 있습니다. 뭐 회사가 특별히 뭐 실적이 좋아서 아니면 뭐 창사 기념일 해서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것은 근로계약에는 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주는 거죠. 이번에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 특별 급여를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임금의 구성은 고정과 변동이 있고, 고정에는 이렇게 고정적 임금과 중고정 임금이 있고, 변동적인 것에서는 이제 변동적 임금과 특별 상여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전체 윤곽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관계 관련 이 법규에도 많이 나오죠.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이제 기본급 플러스 제수당인데요.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됩니다. 이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약 뭐 90일이나 뭐 때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될 기점으로부터 평균 임금을 산출해야 될 그날 기준으로 90일 전에 총 임금 총액을 그 90일 또는 91일 3개월이면 뭐 93일도 되는 경우, 93일은 잘 안 되겠네요. 92일까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평균 임금은 퇴직급여,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급여, 구직급여, 이것을 산정을 할 때 이 평균 임금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휴산, 구,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이 노동 관련 법규 문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이와 관련된 게 많이 나옵니다. 평균 임금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통상 임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잘 기억하셔야 되고, 통상 임금은 말이죠. 통상적으로 주는 임금입니다. 통상 임금의 특징은 첫째 정기적으로 주어져야 되고,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주어져야 되고, 이것이 또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급,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뭐 도급을 한다 할 때 그런 도급급.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이 되는 산출 기초 금액이 됩니다. 이것이 항상 뭔가 산출을 할 때 통상 임금보다 만약에 적게 되면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평균 임금은 퇴휴산구라고 했죠. 퇴직, 휴업입니다. 휴직이 아니고 휴업, 산업재, 구직급여 등을 할 때는 평균 임금으로 기초를 하고, 통상 임금은 해고, 예고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할 때는 바로 이 통상 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주 이 임금의 안에 그 복잡한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뭐 그런 것과 근로자와의 어떤 그 차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정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용으로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명목 임금, 또 실질 임금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 부분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요점을 명확히 아셔야 그 다음에 문제를 우리가 실제 푸시면서 세부 사항을 우리가 익힐 수가 있겠습니다. 156번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죠. 임금 체계를 구성하는 다음의 요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은 1번 기본급이죠. 기본급이 가장 중요시됩니다. 기본이 되니까 뭐 상여금, 수당, 성과급 이게 아니고 기본급이 가장 중시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157번입니다. 다음 중 기본급 임금 체계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연공급, 2번 부가급, 직능급, 4번 직무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은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익힐 사항입니다만은 이 부가급은 이 기본급 임금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급은 일종의 성과급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없다. 부가급 그야말로 부과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부가급은 기본급 임금 체계 유형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8번 문제입니다. 임금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본급과 수당 등의 임금체계, 2번 임금 지급 시기, 3번 노동 생산성
생산성 수준에 따른 임금 수준. 4번 고정급제와 성과급제 등의 임금 형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임금의 구성요소입니다. 구성요소에서는 임금 지급 시기는 구성요소가 아니죠. 구성요소가 아니고 지급 방법에 속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159번 문제입니다. 이 중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 고정적 임금의 구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입니다. 1번 기본급 성과급, 2번 기본급 초과급이요 고정적 상여금, 자 3번 기본급 제수당 고정적 상여금, 4번 기본급 초과급이요 성과금. 여기서 초점이 고정이 돼야 됩니다. 자, 성과는 고정급이 아니죠. 변동합니다. 초과급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장 근무를 고정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번 보면 기본급 고정되어 있고 제수당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적 상여금. 자, 3번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부 고정적 임금입니다. 4번 보면 기본급은 고정적 임금이지만은 초과급여나 성과급은 고정이 된 게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164번 문제입니다.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을 물가 수준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뒤에 나옵니다. 물가 수준하고 실질 임금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2번 특별급여는 초과급여의 일부분이다. 자, 특별급여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 보너스라고 했죠. 초과급여는 뭡니까? 이거는 성과급에 속하죠. 이제 연장 근무라든가 이렇게 초과 근무에서 얻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는 매치가 안 됩니다. 3번 기본급은 정액급여에 속합니다. 정해져 있죠. 4번 월 일정액의 제수당은 정액급여에 포함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약간 이게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특별급여는 초과급여의 일부분하고 이 성질이 다릅니다. 160번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다음 중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하나 더 못하면 고정적이라고도 하면 더 좋겠죠. 지급해야 된다. 2번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해야 한다. 그렇죠. 시간의 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게 통상임금입니다. 4번 각종 재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이거는 무슨 임금요? 평균임금이죠. 이거는 퇴직금, 산재, 퇴휴직, 휴업수당, 휴업수당. 그 다음에 산재 보상, 퇴직금, 구직급여. 이럴 때 뭐가 이때는 평균 임금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161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어렵다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노동 비용을 현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급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부가급여. 이 부가급여는 하나의 이게 뭡니까? 준고정급여입니다. 준고정. 쉽게 말하면 그 회사에 근무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이렇게 받는 그 혜택 급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초과급여는 뭡니까? 이거는 성과급이죠. 초과급여. 이거는 변동적 급여입니다. 이게 차이가 퇴직금 어때요? 중고정이죠. 부가급여입니다. 교육훈련비 부가급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이건 역시 뭡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고 그 혜택을 근로자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과급여 이것은 하나의 변동적 급여니까 이거는 부가급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초과급여가 해답이 되겠습니다. 163번 위에 162번과 같은 성질입니다. 준고정적 노동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준고정적 하면은 퇴직금, 건강보험, 초과근무수당 맞죠? 저 초과근무수당이 아니고 유급휴가 맞죠? 이런 것은 이런 건 다 누구나 다 근무를 하면은 받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은 이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변동적 임금이 되겠습니다. 162번 다음 중 고정급제 임금 형태가 아닌 것은 어때? 이건 쉽죠. 시급제, 연봉제, 월급제는 다 맞는데 성과급제는 고정급제가 아니죠. 165번입니다. 임금체계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번 성자 일체 취득의 원칙을 말한다. 뭐 이런 거는 없죠. 2번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임금 원칙. 뭐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공평성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3번 근로자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이게 가장 공평하죠. 형평이 맞다는 것입니다. 4번 연령, 근속 연수가 같으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이런 것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왜? 능력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헌도, 기여도에 비례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임금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6번입니다.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갖춰야 할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동기 유발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2번 유능한 인재 확보 기능이 있어야 되고 3번 보상의 공정성 기능. 맞는 말이죠. 4번 생존권 보장 기능. 이런 것까지는 임금이 이 어떤 그 기능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임금만 받으면 다 생존권 보장이 다 돼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67번 문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 산업의 평균 임금이 B 산업보다 높습니다. A가 더 높아요. 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1번 A 산업의 노동조합이 B 산업보다 약하다. 이것 좀 이상하죠. 노동조합은 어떻게 하든지 평균 임금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땡이 나왔네요. 2번 A 산업 근로자의 생산성이 B 산업 근로자보다 높다. 그러니까 임금이 높겠죠. 3번 A 산업 근로자의 숙련도 수준이 B 산업 근로자의 숙련도 수준보다 높다. 수준이 높으니까 높은 임금을 받고. 4번 A 산업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노동 수요 일자리에 비해 노동 공급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임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A 산업의 노동조합이 B 산업보다 약하다 하는 것은 틀린 답이 되겠죠. 168번 문제도 좀 비슷한 문제네요. A 산업의 평균 임금이 B 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A 산업의 노동조합이 B 산업보다 강하다. 이번에 맞게 설명했죠. 2번 A 산업 근로자의 생산성이 B 산업 근로자보다 높다. 당연하죠. 3번 A 산업은 경쟁적인 반면 B 산업은 독과점도가 높다. 요것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 서로 경쟁적이면은 임금이 낮아집니다. 경쟁자가 많으면은 임금은요 쉽게 말하면은 그 산업이 뭘 생산하고 있는데 딴 업체에서도 같이 생산하는 그런 경쟁업체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매량이 낮아지고 판매 금액이 낮아지고 판매 금액이 낮아지니까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겠죠.
비산업은 독점입니다. 예, 그러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회사가 돈을 버니까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많은 임금을 준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A산업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노동 수요에 노동 공급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맞죠. 일자리는 있지만은 노동이 거기에 받쳐주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169번입니다. 어렵지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1번 소정 근로시간과 관련된 증액급여는 기본급과 재소당으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학습 요점에서 했죠. 2번입니다.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초과급여, 특별급여, 업적수당, 생활보조수당을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이게 안 됩니다. 통상임금에서는.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고정급,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주는 이런 급여가 되지 이와 같이 변동적 급여를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이게 지금 문제죠. 이게 이제 데모하는 그 요인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걸 넣어 달라는 거죠. 노동자들은 회사에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2013년도에 이렇게 이런 걸 넣기로 했지만은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장기 근속자가 퇴직금 할 때는 몇 억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퇴직급여가 이걸 넣어주느냐 넣어주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평균 임금에 같이 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평균 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의 산출 기준 임금 맞죠? 평균 임금은 고용기간 중에서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빠졌죠. 90일 간에 90일 간이지만은 4번 노동법에서 기준 임금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임금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게 맞습니다. 169번 상당히 음미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죠. 170번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네요.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작년 마지막 해 나왔네요. 1번 임금 결정에서 기업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선호한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노동자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같은 일을 A 회사에 가서 하든 B 회사에서 가든 어디 가도 누구나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을 이게 노동자는 선호합니다. 그런데 기업주는 이걸 선호하는 게 아니고 동일노동에다가 차등임금을 줘서 자꾸 차별을 해서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한다는 것이 거꾸로 설명을 했습니다. 2번 기업주에게는 실질 임금이 중요성을 가지나 노동자에게는 명목 임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이제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은 항목을 따로 해서 뒤에 나옵니다. 3번 기업주에서 본 임금과 노동자 입장에서 본 임금의 성격상 상호 배반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4번 임금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 결정의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임금은 이 투자뿐만 아니라 임금이 많이 지출되면 투자를 함부로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임금 비중이 또 높아지고 이런 투자 수요의 결정의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다시 기억합시다. 기업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주는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노동시장론에서 배웠던 이것이 뭡니까? 완전 경쟁시장이죠. 완전 경쟁시장. 바로
노동자는 이러한 그 완전 경쟁 시장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같은 노동은 어디에 가더라도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은 노동자는 어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예, 171번 문제입니다. 임금 형태에 관한 설명용 잘못된 것은입니다. 1번 임금 형태는 경영이 안정지향적이냐 혹은 성과지향적이냐에 따라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맞는 말이죠. 예. 안정지향적은 고정급을 주고 성과지향적이면 성과급을 수료합니다. 2번 성과급은 노동 능률이나 업적을 직업 기준으로 하는 임금 제도로 능률급 또는 업적급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3번 일반적으로 성과급의 도입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킨다. 예, 요거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성과급을 하다 보면은 일단 물건을 많이 만들면은 성과를 좋은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보면 그 회사의 품질 관리팀이 애를 먹어요. 왜? 불량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대시킵니다. 아마 이런 걸 이렇게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 됩니다. 4번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생산량, 생산액, 이윤액, 원가, 절감액 등이 있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171번 문제 성과급의 도입은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아니고 정대시킵니다. 왜? 성과급 때문에 이 품질 불량이 많답니다. 172번 문제 상당히 좀 어렵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방은 내려가는 게 경직되어 있다. 잘 안 내려가도록 일정선 이하로 이게 우리가 하방 경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1번 장기 노동 계약. 예, 그러면은 어때요? 그 계약대로 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되겠죠. 2번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요것이 상당히 그 어려운 겁니다. 이 경제적인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는 안 들어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아마 그 정부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소득 정책이 나옵니다. 소득 정책. 예. 그럼 우리가 이 소득 정책을 돈 많이 주는 정책이라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 정책은 물가 즉 인플레가 너무 심하면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이 풀려야 됩니까? 돈이 적게 풀려야 됩니까? 돈이 적게 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소득 정책은 뭐냐면 인플레를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돈을 적게 그러니까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리는 거죠. 임금을 내려야만이 돈이 적게 풀려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인플레가 심하면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방 경직이 깨집니다. 조금 이해를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하고 요 2번이 이게 하방 경직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3번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하면은 아무래도 조합의 힘으로 못 내려가게 하죠. 4번 노동자 역선택 발생 가능성.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회사의 그 근로자의 임금이 너무 낮으면은 이 근로자들이 자꾸 딴 회사 좋은 데 없는가 그 회사를 나가서 다른 회사 가려고 합니다. 그 기업주는 한꺼번에 그렇게 쫙 빠지면은 회사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안 내려가도록 회사에서 보장을 해 준다는 것이 이게 역선택입니다. 역선택 발생 가능성을 회사에서 없애기 위해서죠. 우리가 뭐 경제 전문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이런 내용은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최대한 그 초점만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상식적으로는
이게 임금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정책이 나오는데 소득 정책은 돈을 많이 소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째 보면 이게 소득은 뭐냐면 적을 소자입니다. 얻는 게 적게 하는 임금이 적어지게 하는 게 소득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어거지라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임금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제 종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한 5가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임금제 종류가 총 이게 42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연공제입니다. 연공제. 연공제는 쉽게 말하면 근무하는 연수를 어떤 그 따라서 이 공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무원, 공무원. 또 뭐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철밥통이라고도 합니다. 철밥통, 철밥통. 특별히 잘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잘못만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안정되게 이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초점 보면 일단 근속 연수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근데 이 연공제의 이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연공제의 장점은 귀속, 그 소속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정기 승급하고 고용도 안정되어 있죠. 위계 질서 상하 관계가 이게 뚜렷합니다. 그리고 인력 관리가 용이해요. 왜? 안 나가고 일부러 나가려고 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것도 폐쇄적이니까 그 안에서 인사명령 나면은 이렇게 위에서 상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배치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그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 외부에서 이렇게 인력 확보가 곤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끼리끼리 성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해야겠다는 동기가 미약합니다. 잘하는 동기보다는 뭐가요? 잘 못해서 안 잘리려고 하는 그런 적당주의가 증가하고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이 비경제적으로 뭐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죠. 뭐 이런 것을 학습 초점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보면 연공급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73번입니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는 연수 나오면 연공급입니다.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아닙니다. 174번입니다. 연공급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회사에 대한 높은 귀속 의식이 있죠. 2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연수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혀 차이가 다르죠. 3번 직무와 상관없는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 많죠. 적당주의 증가 맞죠. 그래서 앞에 학습 초점 생각하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은 연공급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175 연공급의 특징이 아닌 것.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 제고 높죠. 전문 기술 인력 확보 곤란한 게 맞죠.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효과가 제고 높다는 것이에요. 자, 요거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맞느냐면은 이 공무원들은 뭐 어디 교육 훈련 연수 가라면 잘 갑니다. 그래도 월급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 훈련이 인사 고과에 반영이 돼요. 이것이 교육 훈련이. 그래서 그런 거 이 효과가 좋습니다. 4번 인건비 부담의 감소 이건 아니죠. 내 돈 아니라고 뭐 뉴스를 보면 해외 여행 가고 뭐 자식들도 데려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176번입니다.
다음 중 연공급의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장점이 1번 정기승급을 실시함에 따라 생활의 안정감과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죠. 2번 위계 질서의 확립이 용이하죠. 3번 동기부여 효과가 강한 게 아니고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4번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 17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공임금 제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단점을 찾는 것이죠. 1번 고용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 이거 아니죠. 외부에서 전문가가 오면은 시기 질투가 심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폐쇄적인 노동시장에서 인력 강의가 용이합니다. 자기들끼리 잘합니다. 4번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기속의식이 고양시킬 수 있다. 높죠. 예. 17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금체계의 유형 중 연공급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위계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 이건 쉽죠. 이거는 이게 잘 됩니다. 서열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확립이 어렵다. 이것이 바로 땡으로 나오죠.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하다 맞는 말이고,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 맞는 말이고, 업무와의 연계성이 또 미약합니다. 그냥 막 보내면 막 그냥 밀고 나가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위계 질서의 확립이 어려운 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17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금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능급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능률급입니다.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관리하는 제도 맞는 말이고, 속임급은 연령, 근속, 학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연령, 근속, 학력, 개인의 속성을 따라 하는 거, 어찌 보면 이것도 좀 연공급과 비슷합니다. 3번 직무급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 이것도 맞습니다. 직능급, 직무급 뒤에 나옵니다. 4번 연공급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이다. 생산성에 바탕을 준 거는 뭡니까? 이거는 성과급제고, 공무원들 생산성 많다고 해가지고 월급 더 주지를 않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예, 180번 문제입니다. 속임급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이제 따로 분류 안 하고 속임급은 그 사람의 속성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1번 연령이나 학력, 경력, 근속, 연수 등을 기준으로 임금의 개인 배분을 결정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직무급이 속임급 체계에 해당한다. 이건 아니죠. 직무는 뭡니까? 직무 그 평가라든가 직무 분석에 따라서 뒤에 나옵니다만, 직무급은 양과 일에 그 사람의 일을 하는 양과 양질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속임급 체계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무의 그 양과 질을 평가해서 주는 게 직무급입니다. 3번 근속 연수가 늘어갈수록 숙련도가 향상되고 생활비도 많이 필요해진다는 점에서 속임급의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선진산업사회에서는 속임급의 영향력이 낮습니다. 거의 이런 거를 안 쓰죠. 선진산업사회에서는. 그래서 답은 직무급이 속임급 체계에 해당한다가 아닙니다. 예, 이번에 연봉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요새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월급이 얼마냐 물었지만 요새는 어떻게 물었습니까?
너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그 급여 제도입니다. 연봉제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초점 알아야 될 그 승진 제도와는 무관합니다. 연봉제는 승진 이 제도가 의미가 없어요. 연봉을 얼마 받느냐. 예. 그리고 연봉은 어때요? 뭐 직급이 높아도 연봉이 신입사원보다 낮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승진 계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연봉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보면은 전문성을 찾기 때문에 과감한 인재 등용이 가능합니다. 동기부여가 명확하죠. 생산성 향상, 능력, 성과 중시합니다. 임금 관리가 용이합니다. 한 번 딱 연봉 1억 하면은 그냥 1억이에요. 아주 관리가 간단하죠. 근데 단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하 관계도 없고, 또 어때요? 서로 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봉이 다르다 보니까 구성원 상호 간의 단절감,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게 이 연봉제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봉제의 단점에 대해서 많이 그 출제가 되고, 또한 승진제도와 무관하다 하는 것,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1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1번 연봉제 딱 나왔죠. 연봉제. 2번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호봉제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182번입니다. 연봉제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장점과. 1번 전문성의 촉진 맞죠? 2번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 맞습니다. 3번 구성원 상호 간의 친밀감 정진, 이건 단점이라기 정진이 안 되죠. 예. 이게 잘 안 돼요. 연봉제는. 임금관리 용이하죠. 연봉만 딱 정해주면 됩니다. 성과급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여러가지 수당 이렇게 보면 되고. 18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봉제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능력주의, 성과주의 실현할 수 있죠. 2번 과감한 인재 기용에 용이하죠. 3번 종업원 상호 간의 협조성이 높아진다. 이거 나오면 땡이죠. 4번 종업원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건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84번입니다. 연봉제 도입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므로 능력주의, 실적주의로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거 맞죠? 2번 과감한 인재 등록이 용이하다 맞죠? 3번 임금 체계와 임금 지급 구조가 단순화되어 임금 관리의 효율성이 높죠? 4번 경영 공동체 형성을 적극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 공동체 협조성, 이게 잘 안 되죠. 이건 장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185번 다음 중 기업들이 기업 내의 승진 정치에 대응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출제됐죠. 자, 정년 단축, 2번 자회사에서의 파견. 자, 승진이 이렇게 위에 많이 이렇게 그 고직급자에 있어서 승진이 안 돼 있는 게 승진 정체입니다. 정년을 단축해서 미리 이렇게 보내면은 숨통이 트이겠죠. 안 되면 자회사에 파견시킵니다. 그럼 빈자리에 자체 인사가 승진을 하겠죠. 또 조기 퇴직을 유도를 합니다. 명퇴를 유도한다든가. 그럼 자리가 비니까 승진이 뚫힙니다. 4번 연봉제의 강화. 이건 아니죠. 연봉제하고는 뭐하고 승진 문제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승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86번 연봉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직무 분석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연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 고과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목표 관리제도, 목표도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에 연봉을 올려준가 내리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품질관리제도입니다. 이 품질관리제도는 말이죠. 이것은 직무급 임금 체계에서 중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품질관리. 요거는 이렇게 품질관리 하면은 이거는 어디다? 직무급 임금 체계에 해당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품질관리까지가 연봉제에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강의를 너무 오래 하면 곤란하게 일단은 임금 이 제도에 대해서는 1강은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 좀 쉬셨다가 다른 또 파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